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교재 212페이지 사회제도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일단 사회제도 쪽에서는요 주로 문제가 어떤 내용이 출제가 되냐 하면 사회제도에서는 가족제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가족제도가 출제될 때도 어떤 가족제도의 기본적인 개념보다는 이 가족제도를 이용한 자료 분석 문제, 물론 뒤쪽에 교육제도, 그 다음에 종교제도, 그리고 대중매체까지 있지만 사회제도에서 제일 먼저 비중을 두셔야 되는 것은 가족제도와 관련된 자료 분석이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사회제도 쪽에서는 주로 어떤 그 제도와 관련된 관점을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능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공무원 쪽에서도 자료 분석 문제와 관점 비교 문제가 기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적인 내용 먼저 한번 보시겠는데요. 일단 사회제도라고 하면 오랜 시간 반복된 관행이나 규범이 구조적 공식적으로 제도로서 정착된 것,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얘는 앞에서 제가 사회구조 쪽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잠깐 끌어와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회구조를 얘기를 할 때 사회구조가 좀 더 구체화 내지는 체계화되어 있으면 나타나는 게 사회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사회구조는 사회적 관계가 정형화, 체계화된 안정된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고, 그게 좀 더 확장되면 나타나는 게 사회제도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들, 얘들은 사회구조의 특징과 유사하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제도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 가족제도나 아니면 혼인과 관련해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속성이라는 개념은 구성원의 변경과는 상관없이 사회제도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뜻인데요. 혼인은 구석기 시대에도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대한민국에도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겁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자, 구성원과 관련 없이 혼인제도 그 자체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버 엔딩의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나 안정성의 개념은 사회구조와 관련돼서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 그래서 특별하게 변하지 않고 그게 유지된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얘는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 사회입니다. 그럼 구성원들은 대부분 일부 일처제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결혼을 하더라도 어떻게 제 와이프는 한 명일 거라고 예측이 가능해질 거고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가 유지되는 한 현재 대한민국의 혼인제도는 그대로 유지가 될 거다. 그런 개념이 안정성입니다. 그래서 안정성에서 예측 가능성까지 함께 나온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변동성에서 비구조화된 행위. 자, 사회구조에서 설명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구조적 행동이라는 개념과 그 다음에 비구조적 행동.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회제도 하면서 왜 구조적 행동과 비구조적 행동을 설명하느냐 하면 사회구조가 좀 더 구체화된 게 사회제도니까 사회제도에도 역시 구조적 행동과 비구조적 행동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 구조적 행동이라는 개념은 그 사회가 허용하고 있는 행동을 구조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사회제도, 즉 결혼제도 안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비구조적 행동이라는 건 그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뒤쪽 법과정치 쪽에서 할 내용인데, 현재 대한민국은 첩계약이라는 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척계약이 너무 낯설면 이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최근에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스폰서 계약 같은 거. 예, 간헐적인 정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비구조적 행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행동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즉 비구조적 행동이 증가해서 사회적 관계 자체가 바뀌고 그래서 사회 구조가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척계약은 너무 극단적이니까 얘 잠깐만 빼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일부 일처제지만 언젠가부터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기 조금씩 허용되기 시작하다 보면 즉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행동들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혼인제도가 일부 일처에서 일부 다처제로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강제성. 네, 다시 한번 갑니다. 일부 일처제 안에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할 수밖에 없죠. 그게 강제성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 개인적 기능과 사회적 차원의 이런 게 있다는 가볍게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사회제도에서는 분화와 전문화, 기능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요 정도만 잡아주십시오. 좀 전에 사회제도에서는 기본적인 특징 정도만 확인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내용 그냥 빠르게 지나가도 되는 내용들은 바로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시험 범위 쪽에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 사회제도 쪽에서는 가족제도 정도, 그다음 교육과 그다음에 종교제도 정도, 요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정치나 경제제도는 없다라고 잡아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가족제도. 자, 얘는 기본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표 중심으로 나오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개념들, 기초적인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연결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가족의 의미, 얘는 가볍게 갑니다. 가족이 되기 위해선 혼인과 출산과 입양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다. 그다음 가족이 가지고 있는 기능, 얘는 별표 반 개짜리입니다. 한 개보다는 약하고요. 네, 가볍게 확인 정도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기능이다. 얘는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출산입니다. 얘를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미혼모나 옛날 속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 빼고 바로 가겠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처녀가 출산을 했다, 처녀가 애를 낳았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으로 칭찬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두 사람 사이에서 애가 태어났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재생산 기능을 가장 본질적 기능이다라고 한다. 요 정도만 체크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정리하실 만한 내용들은요. 과거와 이 기능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 자, 일단 가족의 구성원 재생산 기능도 감소하고 있다. 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네, 그걸로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양육과 보호. 즉 가족의 첫 번째 임무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뭐 특별히 양육이나 보호라는 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할 만한 내용은 없고요. 얘도 역시 현재 양육과 보호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도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서부터 저는 제가 자랄 때는 대부분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돌봐주셨는데 요즘 제 조카나 요즘 태어나는 애들 보면 어려서부터 어린이집, 그 다음 유치원, 그 다음에 무슨 학원 이렇게 계속 밖으로 돌고 있지 않습니까? 양육이나 보호도 대부분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족이 담당하던 양육과 보호의 기능도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1차적 사회화. 네, 사회화를 얘기할 때 1차와 2차가 있었습니다. 그죠? 전면 접촉하면 1차, 선택 접촉하면 2차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1차적 사회화이면서 동시에 기초적 사회화. 자, 가족 사회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내용들을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계속 갑니다. 휴식, 즉 정서적 안정 제공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도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경제 단위 요 부분은 별표가 필요합니다. 즉 과거에는 생산과 소비를 가족 단위로 함께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농경사회 한번 생각해 봐 주십시오. 가정, 자, 아침에 눈 뜨면 전부 다 똑같은 논에 가서 일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 이꼬르 직장이 됐기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함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통기능의 변화는 대부분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생산과 소비의 활동을 함께 했었는데 이제는 엄마의 직장과 아빠의 직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산과 소비가 아니라 이제 가족은 소비 활동만 함께하는 주체가 되었다. 요거는 구별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는데 확대 가족하고 핵가족, 얘는 조금 판서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저희 교재 2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우리가 확대 가족이냐 아니면 핵가족이냐를 구별할 때는 교재에서 3세대 이상이나 부모와 기혼의 자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조금만 더 압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대 가족이 되려면 기혼이 2세대 이상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할아버지 계시고요. 할머니 계시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우리 교재가 얘기하는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되고요. 부모와 기혼의 자녀. 할아버지, 할머니를 기준으로 했을 땐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기혼이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얘보다 더 간단하게 하는 방법. 자, 두 분 결혼하셨죠? 기혼이 1세대, 또 두 분 결혼하셨습니다. 기혼이 2세대 이상이 됩니다. 제가 결혼을 했느냐와 안 했느냐와 상관없이 기혼이 2세대라면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하셔야 되는 개념.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에서 할머니 돌아가셨고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도 확대 가족으로 잡는 겁니다. 즉 현재 배우자가 생존하느냐의 여부가 아니라 기혼이 2세대면 확대 가족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가족은 이렇게 가주십시오. 기혼이 1세대일 때는 핵가족이다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엄마, 아빠와 내가 살고 있다면 두 분은 결혼을 하셨지만 저는 미혼이지 않습니까? 즉 핵가족이 되는 건 부부가족도 핵가족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부부와 미혼의 자녀도 핵가족으로 분류를 하니까 기혼이 1세대라면 전부 다 핵가족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를 자료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가계도를 제시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와 여자 첫 번째 아들, 그다음 두 번째 딸, 세 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분 결혼을 하셨고 그다음에 역시 결혼을 했으니까 그 밑에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 전체는 확대 가족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현재 이런 상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면 기혼은 한 세대고 나머지가 미혼이기 때문에 핵가족이 된다.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자료에서 이게 확대 가족이냐 아니면 핵가족이냐라는 걸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확대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일단 확대 가족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즉 가족의 노동력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한 집에 모여 있는 게 가족 노동력 동원에 유리했기 때문에 확대 가족의 형태를 띠게 된다. 자,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다 보니까 상당히 종적이면서 수직적인 가족 관계를 이루게 되더라. 그리고 개인보다는 가족을 훨씬 더 강조하니까 가족 전체의 결속이라든가 유대가 강조되게 되고 그래서 가부장적인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자, 여기서 가부장이라는 말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제가 한자를 한번 써볼게요. 집에서 아버지가 짱이다. 그 얘기는 가부장 이꼬르 남성 중심의 사회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가족은 남성 중심이고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이 여성의 희생이 크다. 그리고 남자의 하는 일, 바깥 일과 여자가 하는 일, 안일, 즉 차별적 성 역할이 부여되게 된다라는 점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대 가족 경우는 집안 전체가 개인의 의지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구성원의 창의성이나 개성이 발휘되기가 곤란하다라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확대 가족에서는 결혼이라는 건 결국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확대 가족의 경우는 연애혼보다는 중매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거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가풍계승이라든가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건 확대 가족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핵가족, 확대 가족보다는 부부간의 유대가 강조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라 아버지 엄마 아들 이렇게 셋이서 살다 보니까 여성의 지위도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확대 가족이 수직적이라는 데에 비해서 핵가족은 횡적 내지는 수평적인 관계가 된다라는 거, 그거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핵가족은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즉 주로 직장과 자녀 교육을 이유로 가족들의 구성원들의 이동이 많아지기 때문에 얘는 산업사회에서 등장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개성과 창의성이 희생된다라는 단점에 비해서 개성이나 창의성이 중시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확대 가족의 경우는 엄마 아빠가 바쁘시더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들이나 손자들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핵가족 엄마와 아빠가 출근을 하게 되면 자녀 양육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 또 하나 부부 중심으로 가족 단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노인 문제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혼 문제, 얘는 별표를 하나 쳐주십시오. 이혼 문제, 즉 이혼율은 확대 가족에서 핵가족으로 올수록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밑에 보시면요, 우리 교재 밑에 확대 가족과 핵가족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노인 단독 가구라든가 한부모, 딩크족, 통크족, 듀크족 이런 가족들이 있는데 얘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학대 가족이나 핵가족이 아닌 그 외에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정보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문제의 원인과 해결. 자, 자녀 양육 이런 원인이 있고요. 양상과 대책이 있다. 노인 문제 있다. 제가 자꾸 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얘는 안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족에서는 두 가지만 비교하고 관점만 정확하게 잡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가볍게 정리해 주십시오. 가족 문제와 관련되는 관점. 얘는 별표 3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3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심으로 봤을 때 이게 기능론이냐 갈등론이냐 아니면 상상이나 교환이냐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앞에서 했던 내용들 그대로 오셔도 됩니다. 자, 기능론은 사회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있고 각자 조화와 협력의 관계를 이룬다. 그리고 구성원 전체 합의들이 존재한다. 이런 내용들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내용이었죠. 자, 그럼 볼게요. 기능론의 관점에서 가족 문제가 생겼다는 건 가족이 담당하던 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가족이라는 사회의 구성 요소가 담당하던 역할이 약화되니까 가족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기능론은 유기체니까 구성원들이 조화 협력, 즉 하나 안에 모여 있었는데 가족 해체가 나타난다는 것, 구성 요소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즉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기능론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능론의 관점에서 해결 방안. 자, 제 역할을 못하는 가족을 제 역할을 하도록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올바른 태도나 가치관을 교육한다. 그다음 기능 상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들을 갖춰라.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갈등론. 자,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거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나누고 있었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개의 집단이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가족 쪽에서는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남성이 지배 집단 그리고 여성은 피지배 집단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평등한 구성원의 관계 때문에 갈등이 나타난다. 키워드가 가부장 제도.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남성 중심의 이런 사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자, 그러면 얘들의 해결책은 불평등한 지배 피지배의 대립 갈등을 불평등한 관계를 사라지게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 얘는 기본적으로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이 상호작용 과정에서 의미나 관계를 파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얘는 전제가 개인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상호작용이나 의미 부여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들의 관점에서는 기존에 있던 상호작용이나 의미 부여가 아니라 새로운 상호작용 내지는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교환이론. 교환이론은 구성 요소 간에 합리적으로 계산하죠. 비용과 보상을 고려한. 근데 비용과 보상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 즉 기대할 수 있는 보상이 실제는 미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난다. 자, 그러면 새로운 보상, 즉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보상들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기능론, 자, 제도와 관련해서 관점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자료 분석과 관련해서는 가족제도나 아니면 저 뒤쪽에 노동 사회 문제나 자료 분석 문제가 있는데 걔는 별도의 강의를 하나 추가해서 프린트물을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 교육제도. 자, 얘도 교육과 관련해서는 일단 기초적인 내용은 그대로 무시하시면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육 쪽에서도 가장 많이 묻는 내용이 교육과 관련된 관점. 얘는 별표 3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교육제도와 관련돼서는 크게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자, 기능론.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움직였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게 베이스였죠. 그러면 기능론의 관점에서는 사회화를 진행한다. 근데 이 사회화 진행의 목적은 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다. 즉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거고요. 기능론에서 사회화라는 것, 사회 질서 유지에 필요한 것들을 배운다. 즉 사회 전체의 이익 그리고 사회의 안정이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포커스, 사회 전체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걸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문화가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니까 문화 전승의 기능도 있다. 그 다음에 선발 기능. 자, 각자 기능론에서는 능력과 신분 중에서 능력을 훨씬 더 강조하던 태도였죠.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능력이나 노력에 따라서 수직적 계층 이동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들은 기능론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서 모든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지는 않다라는 문제점이 있었다.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갈등론 갑니다. 갈등론,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게 갈등론의 관점이었죠. 자, 그러면 갈등론에서 학교 교육이라는 건 결국 기득권층, 즉 지배 집단의 가치가 반영돼 있고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현재의 지배 상태를 계속 정당화하거나 불평등이 커지도록 하는 것이 갈등론이 생각하고 있는 교육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등론에서는 원칙적으로 능력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부모의 배경이나 아니면 신분에 의해서 그의 지위가 결정되니까 불공정했으며 원칙적으로 수직이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발 기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론은 자 어떤 사람들을 선발하는 것도 결국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고 폐쇄적 계층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거니까 수직 이동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즉 불가능하다라고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계속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다음 교육의 기회 균등과 그다음에
기회균등과 그다음 결과의 균등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얘는 여기서 바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개념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균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법과정치 파트에서는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명확하게 구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기회의 평등을 위해서는 의무교육이나 아니면 공교육을 강화하는 건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거다. 요 정도 내용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상교육도 역시 기회의 평등 실현과 관련되어 있구나 정도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족제도 쪽과 그다음 교육제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관점이나 자료 분석이 중요하니까 그쪽을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회균등 개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중요성, 네, 가볍게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계의 불평등,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육에 대해 기회균등의 관점이라고 우리 교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얘는 통상 기능론과 갈등론 그대로 비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능론은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죠.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도 역시 능력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거다. 그러나 갈등론은 능력보다는 능력 이외의 요인, 뭐 신분이나 가정적 배경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능력이냐 아니냐라는 거 가지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교육을 통해서 기능론은 능력이 향상된다라면 이동을 할 수 있다. 즉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건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 요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등론은 기본적으로 수직 이동 안 됐으며 기득권층을 위해서만 존재했으니까 교육에서는 기득권을 위한 사회 불평등을 여전히 재생산한다. 요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이거 해결하도록 하자. 그 다음에 교육의 기회분등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전제로 가고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회균등을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무교육과 관련되는 거.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테마로 대중매체. 우리가 대중매체라고 하면 TV, 신문, 라디오, 잡지처럼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은 전부 다 대중매체로 잡습니다. 통상 대중에게 많은 양의 정보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고 이 대중매체에서는 그 매체를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문성을 띠고 있다. 즉 PD나 작가나 기자들처럼 전문가를 뽑아서 오랜 기간 훈련을 시켜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의 특성상 시간이나 공간의 한계가 극복되고 그 다음에 정보는 동시에 전달되는 것이 원칙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요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중매체 쪽에서는요. 이게 2013년 저희 사회문화 교과서가 바뀌면서부터 각 단원별로 한 문제씩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지금 수능 기준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 많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 뭐냐면 대중매체의 유형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얘는 조금만 필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대중매체를 나눌 때 뭐 영향이나 단점 이런 것들은 가볍게 넘어가셔도 괜찮은데 대중매체의 유형을 먼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중매체에서는 첫 번째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 자, 내용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리가 가능한데 인쇄 매체에 해당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전파 매체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요거 먼저 분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대중매체에서 TV, 신문, 라디오, 잡지, 그리고 최근에 등장한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을 대중매체로 분류를 하는데 이 중에서 인쇄 매체에 해당하는 것은 신문이나 아니면 잡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신문이나 잡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세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다. 얘 체크해봐 주셔야 되고요. 신문이나 잡지는 TV나 라디오나 인터넷보다는 정보 전달의 속도는 느린 편이다. 이런 내용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신문이나 잡지는 이 신문이나 잡지를 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시 공간의 제약이 적다라는 거. 이 내용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전파 매체를 또 다시 분류를 할 때 전파 매체 첫 번째 음성 매체로 분류를 하는데 음성 매체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디오나 아니면 녹음기와 관련되는 것들. 자, 통상 라디오나 녹음기의 경우는 비용이 낮다는 거. 그리고 자, 반복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요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 매체에 전파 매체, 그 중에서 영상 매체의 가장 대표적인 게 TV가 있습니다. 일단 TV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현장성이 있다. 청각뿐만 아니라 시각까지 제공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생동감 있는 현장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TV는 빠른 속도가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TV에서 보시면 속보라는 내용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V는 신문이나 잡지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어렵다. 요 내용도 연결해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뉴 미디어. 방금 말씀드린 인터넷이나 SNS와 관련되는 것은 뉴 미디어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정보와는 달리 뉴 미디어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방향이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통상 인쇄나 신문이나 잡지부터 시작해서 TV까지는 일방이 정보를 전달하는 일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정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받는 양방향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일단 뉴 미디어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는 다른 매체들보다 광범위하게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키워드들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게 통상 대중매체를 다시 둘로 분류를 하면은 산업사회에서 등장했던 대중매체와 그 다음에 정보사회에서 등장한 대중매체로 분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보셨던 TV, 신문, 라디오, 잡지는 전부 다 산업사회부터 등장했던 거고 인터넷이나 SNS 이런 것들은 정보사회에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들, 요거는 여전히 중요한 테마들이니까 이 내용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얘들 첫 번째 차이점, 정보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TV나 신문, 라디오, 잡지에게는 소수의 전문가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기자라든가 PD라든가 전문적인 훈련을 거친 소수의 전문가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NS나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올리니까 다수의 비전문가들이 포함이 된다. 자, 요것도 질문을 좀 많이 받았던 파트니까 부연 설명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얘들은 소수의 전문가만 올립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나 SNS에도 보면 기존의 소수의 전문가에 해당하는 PD라든가 아니면 기자들도 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이외에 일반인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의 비전문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들도 가능하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수의 전문가가 정보를 올리다 보니까 정보의 방향은
산업사회에서는 일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정보 제공 방향을 하향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수의 비전문가도 포함되고 양방향으로 정보가 유통되게 되고 이 경우를 우리가 상향식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까지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산업사회 정보와 자 다시 산업사회 대중매체와 정보사회 대중매체의 가장 큰 차이점들, 즉 특징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걸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산업사회에서는 일방향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수가 전문가들이 일방향으로 하니까 정보의 획일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정보에 대한 비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정보 조작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 이런 특징들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TV신문은 잡지나 신문은 별개지만 TV나 라디오의 경우는 광범위하게 이동할 수 없다라는 이동성에 제약이 있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매체별로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양방향이고요.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정보의 획일성이라는 건 나타날 수가 없다. 즉 획일성은 불가능하고 이 정보가 다양성을 띠게 된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게 되니까 정보에 대한 통제라든가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한 조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사회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터넷이나 SNS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정보에 대한 이동성이 높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중매체 쪽에서 정리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거 확인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의 발달과 사회의 변화 이런 내용들은 건 가볍게 정리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대중매체의 융합 현상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가볍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 그리고 역기능 과거에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기초적인 내용 정도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통상 TV신문, 라디오, 잡지를 통해서 제가 정보를 받으니까 얘들은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평론가들을 통해 가지고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중매체가 사회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자, 얘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까 대중매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화는 비공식적 사회화에 해당하죠. 다시 대중매체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에 해당한다. 그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2차적 즉 전문적인 내용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잡아주시고요. 오락 기능, 자 스트레스를 TV로 푸는 분도 계시죠. 그 다음에 뭐 동원 기능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관점은 일단 별표 3개가 필요합니다. 자, 통상 기능론 앞에 내용 다시 반복되네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요. 사회 구성원 전체의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걸 대중매체로 그대로 바꿔 주십시오. 즉 대중매체 자체는 사회의 유지 통합을 위해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 사회의 질서 유지나 사회 통합 기능을 담당한다. 그리고 사회를 위한 통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즉 일부 일탈 행위나 부정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 이게 기능론의 관점이었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등론 다시 갑니다. 갈등론에서는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고 지배 집단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었죠. 네, 대중매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매체도 지배 집단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 기득권을 강화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 자체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대중매체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수용하자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두시고요. 가볍게 갑니다. 이쪽 내용. 비판적 수용이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교제도 나왔습니다. 종교도 종교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한테 출제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있다도 됐고요. 얘는 가볍게 가십니다. 그리고 종교의 기능, 얘는 한 번 정도만 읽고 넘어가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삶의 지표가 되면서 목적이 되거나 현실에 안위나 위안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종교가 사회적 차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이 사회를 통합하거나 사회를 통제하거나 때로는 사회를 변동시키는 기능을 담당할 수도 있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쪽에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종교를 바라보는 관점은 별표 3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쪽에서 종교를 물어본다. 그러면 1순위로 관점을 물어볼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연습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종교 제도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회 제도고요. 사회 제도의 일부인 종교를 바라보고 있는 거니까 사회 제도의 관찰이 필요한 거시적 관점이 필요할 겁니다. 다시 거시적 관점에서 기능론 갈등론이 원칙적으로 나올 거다. 그거 확인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기능론 앞에서 했던 내용 다시 반복됩니다. 똑같은 게 계속 나와서 답답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기능론에서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존재합니까? 네, 그렇죠. 사회 전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종교로 바꿔주십시오. 종교가 왜 필요합니까? 사회 전체를 위해서, 사회의 질서 유지나 사회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기능론의 관점입니다. 즉 통합과 질서 유지 등 주로 기능론에서는 종교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갈등론은 종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지배 집단의 이익과 그들의 기득권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니까 얘는 사회 전체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과 관련돼 있고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킵니다. 갈등론의 가장 대표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마르크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종교는 아편이다. 현재의 고통, 이걸 잠깐 잊게 해주는 것에 불과하니까 종교는 아편에 불과하다라고 봤던 게 마르크스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고 있고 기존 질서 순응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현재 불평등을 정당화한다. 이런 내용 정도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가볍게 가십시오. 종교의 상징이나 의미 부여하는 걸 강조한다.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종교 갈등도 서로 다른 종교 간의 갈등이 있다. 특별한 개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잡아주실 만한 내용. 종교 갈등의 원인에서는 종교적 근본주의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 여기서 종교적 근본주의라는 건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종교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를 싸그리 무시하는 태도를 종교적 근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종교적 근본주의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파괴하거나 다른 종교를 무시하는 행동들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의 전쟁, 예를 들어 볼게요. 십자군 원정도 종교 간의 전쟁이었고요. 지금 뭐 중동 지방과 서방과의 관계도 사실은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종교 갈등이 확대되고 분쟁이 커지게 된다. 이런 거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해결 방법으로 우리가 정리하실 만한 내용은 타 종교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다른 종교 그 자체를 인정하자. 얘를 만약에 문화 쪽으로 정리를 하면 문화 쪽에서 나왔던 문화 상대주의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타 종교를 수용하자. 수용이라는 말은 이상하네요. 타 종교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자. 그 정도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의 공존을 모색한다. 이 정도가 정리되셔야 할 내용입니다. 네, 이쪽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립니다. 얘는 주로 자료 분석과 관련되는 내용들이 중요하니까 기초적인 개념과 관점 위주로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